옛날 조선시대 한양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마을에 박서준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세가 기울어 가난했지만 성품이 곧고 학문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곤 했습니다. 서준은 한양에 계신 큰어르신 댁에 머물며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열흘에 한 번씩은 고향집에 들러 병든 노모를 보살피고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그날도 서준은 노모를 뵐 생각에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하여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엮은 지붕이 보이는 익숙한 골목에 다다랐을 때 한 사내가 그의 집 앞에서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 최민규였습니다. 민규는 서준을 발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반색하며 다가왔습니다. 서준이 아닌가? 이제야 오는군. 지난번에는 어찌하여 오지 않았는가? 어머님께서 어르신 댁으로 다녀가셔서 들를 필요가 없었네? 그건 그렇고 오늘은 또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내가 왜 왔겠는가? 설마 자네, 지난번에 내가 준 귀한 서책들을 푼돈에 또 팔아버린 것은 아니겠지? 아닐세, 아니야. 그 서책들로 밤낮으로 공부하던 중에 내가 지독한 곧불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약값으로 바꿨네? 일단은 살고 봐야 하지 않겠나? 서준은 기가 막히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규가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민규, 이게 대체 몇 번째인가? 나도 더 이상은 자네에게 서책을 구해줄 형편이 못 되네. 자네도 우리 집 사정을 뻔히 알지 않는가? 그러니 이만 돌아가게. 내가 왜 모르겠는가? 하지만 자네보다 내 사정이 더 딱하지 않은가? 뻔뻔하게 자신의 처지를 내세우는 민규를 보며 서준은 끝내 언성을 높였습니다. 민규, 자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셈인가? 서준의 질책에 민규는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되려 화를 냈습니다. 자네가 내게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선비가 배움을 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지금 돌아가신 내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나를 꾸짖는 겐가? 잠시 나를 세우던 민규는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태도를 바꾸며 서준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살아생전 자네를 얼마나 아끼고 보살펴 주셨는지 잊은 것은 아니겠지. 내년에 치러지는 소과에 나도 합격해야 자네와 같이 성균관 유생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자네,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자네 어머님께서 지난번에 자네를 만나러 한양까지 가셨다 하지 않았나? 그 정도면 많이 좋아지신 게지. 뭘 그리 야박하게 구나. 자네의 말은 도무지 들어줄 수가 없네? 이만 돌아가게. 거절당한 민규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싫으면 그만이지. 사람 민망하게 뭐 그리 화를 내나. 잔뜩 성을 내며 돌아가는 민규의 뒷모습을 보며 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민규는 염치도 없이 서준이 지내는 한양의 어르신 댁까지 찾아왔습니다. 서준이,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건 아니겠지. 며칠 전에는 내가 말이 심했네? 자네도 여유롭지 않은 형편에 매번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조급한 마음에 그만 실언을 했네? 집으로 돌아가 곰곰이 생각하며 반성했으니 부디 내 사과를 받아주게. 하지만 서준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냉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역시 자네는 내 예상을 벗어나질 않는군. 하지만 이번엔 나도 어쩔 도리가 없네. 내가 줄 수 있는 서책은 이미 자네에게 다 주었단 말일세. 지금 남아있는 건 내가 공부하던 책들 뿐인데 자네가 찾아온다 한들 내어줄 수가 있겠는가? 민규는 서준의 말을 듣고 짜증 섞인 말투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네는 어르신께 청하면 서책은 언제든 구할 수 있지 않나. 나도 어르신께 갚을 것이 많은데 자네 때문에 또 손을 벌리란 말인가? 손을 벌릴 수 없다면 자네가 가르침 받은 것을 내게 알려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소가에만 붙으면 이렇게 자네에게 부탁할 일도 없지 않겠는가? 뻔뻔한 민규의 말에 서준은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잘 생각해보게.
내가 성균관 유생이 되면 서책을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자네에게 뭐하러 손을 내밀겠는가? 결국 자네가 편해지려면 내가 소가에 합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민규의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에 서준의 입은 떡 벌어지고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내가 이번 소가에 합격해야 자네도 나도 좋은 일일세. 내 기다릴 테니 잘 생각하고 답을 주게. 민규는 제 할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는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대문 밖을 나온 민규는 능글맞게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혼잣말. 아픈 노모를 돌볼 시간도 모자란데 저놈이 나를 어찌 가르치겠어. 분명 어르신께 손을 벌려서라도 서책을 구해주든가 아니면 돈이라도 내어줄 테지. 한편 서준은 터져나올 듯한 화를 사기며 대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한 여인이 서준에게 다가와 공손히 말을 걸었습니다. 박 선비님이신지요? 혹 연하루의 주인이 아니신가? 예, 맞습니다. 선비님을 뵙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모시러 왔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가 주시겠습니까? 누구이기에 나를 만나자 하는 것인가? 한양에서 제일 가는 대성상단의 주인이십니다. 대성상단이라. 이름은 들어본 것 같으나 아무런 연이 없는 나를 어찌 만나자 하시는가? 주인께서 선비님께도 분명 득이 되는 일이니 꼭 뵙기를 청하신다 하셨습니다. 알겠네. 그럼 내가 어디로 가면 되는가? 지금 연하로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서준은 연하로 주인을 따라 길을 나섰고 저녁이 다 되어서야 무거운 고민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서준이 본가에 들르는 날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규는 서준의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자네,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나? 내게 줄 서책은 가져온 것인가? 서책은 더 이상 구하기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나?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네가 배움의 뜻이 있어 그러는 것인데 내가 너무 모질게 대한 듯하여 마음이 쓰였네?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직접 가르침을 주기로 마음먹었으니 나를 따라오게. 서준은 민규의 대답도 듣지 않고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귀찮아서라도 서책이나 돈을 구해올 줄 알았던 민규는 의아해하며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혼잣말. 받은 서책을 후딱 팔아서 노름판에 가야 하는데 저 어수룩한 친구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게야. 무슨 생각을 하든 다 부질없는 일이 되게 만들어줘야겠군. 그런데 서준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 따라와 보면 알게 될 걸세. 서준은 앞서 걷다가 화려한 기품을 자랑하는 연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곳이네. 내가 집에 올 때마다 여기서 자네와 학문을 나눌 것이니 앞으로는 이곳에서 만나면 되네? 어서 들어가세. 서준이 연하루로 성큼 들어서자 민규는 이게 웬 떡이냐는 표정으로 환하게 웃으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당을 지나 아름다운 정원에 자리한 큰 정자에 도착하니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푸짐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서준이, 자네 혹시 어르신의 양자라도 된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자리에 앉게나. 그게 아니라면 자네 처지에 이 비싼 연하루와 이 음식들이 말이 안 되지 않는가? 괜한 걱정 말고 음식이나 드시게. 그럼 자네만 믿고 먹겠네? 이런 진수성찬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나는구만. 민규는 말이 끝나자마자 걸신이라도 들린 듯 음식을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일꾼들이 상을 물리고 서한과 문방사우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민규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자네, 정말로 내게 학문을 가르칠 생각인가? 그것이 자네가 원하던 바가 아니었는가? 하지만 자네 어머님을 뵐 시간도 부족하다 하지 않았나? 자네 말이 맞네? 그래서 내가 내어줄 수 있는 시간이 한 시즌뿐이니 자네가 이해를 좀 해주게. 함께 배움을 받을 분이 곧 오실 것이니 그분이 오시면 바로 시작하겠네? 뭐?
자네에게 배움을 받는 이가 나 말고 또 있단 말인가? 그렇다네. 그분께서 내게 배움을 받는 대신 이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치르기로 하셨네? 그러니 그분이 오시면 절대 경거망동하지 말게나. 민규는 서준의 말을 듣고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네한테 배우고 싶긴 하지만 모르는 사람과 같이 한다니 영 불편하구만. 차라리 서책 몇 권만 구해다 주게. 나는 그냥 돌아가겠네. 민규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서준이 단호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서책은 구해줄 수 없다고 나는 분명히 말했네. 여기서 같이 배우지 않겠다면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말게. 맛있는 음식 좀 먹여줬다고 지금 중마고우에게 생색을 내는 겐가? 배움에는 관심도 없던 민규는 자리를 뜨기 위해 억지 핑계를 대며 화를 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정자로 올라오며 말을 건넸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셨습니까, 낭자? 서준이 정중히 인사를 하자 민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선비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벗이시군요. 인사드립니다. 윤채원이라 합니다. 민규는 채원을 보자마자 두 뺨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작은 체구의 맑은 눈동자를 가진 마치 눈꽃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시오, 낭자. 저는 성은 최가이고 이름은 민규라 합니다. 민규의 인사에 채원이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이자 민규의 가슴은 요란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선비님께서는 가시려던 참인 것 같았는데 혹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기신 것입니까? 아니요. 급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화도 시킬 겸 잠시 서 있었던 것입니다. 민규, 뭐하나, 어서 앉지 않고.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 낭자도 어서 앉으시지요. 우리 같이 학문에 심취해 봅시다. 서준을 마주보고 민규와 채원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 시즌 동안 서준의 주제로 학문을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규는 공부에 집중하는 척만 할 뿐, 그의 시선은 줄곧 채원을 향해 있었습니다. 박 선비님,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선비님께 가르침을 받으니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다시 뵐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채원은 두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곧이어 서준과 민규도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루를 나왔습니다. 민규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서준에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자네, 저런 고운 여인을 어찌 알게 된 것인가? 저리 귀티가 흐르는 것이 필시방가의 교수일 텐데 어느 댁 여식인지 알고 있는가? 이보게, 그만 좀 물어보게. 낭자에 대해 내가 아는 바도 없고 대답해 줄 것도 아무것도 없네? 정 그리 궁금하면 다음에 낭자를 만나 직접 물어보게나. 어머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난 이만 가보겠네? 다음에 학문을 논할 때 직접 물어보면 되겠구만. 벌써 그날이 기다려지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열흘에 한 번 연화루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학문을 배우는 동안 민규의 시선은 항상 채원을 향했고 채원은 그와 눈이 마주칠 때면 언제나 환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서준과 눈이 마주치면 그녀는 부끄러운 듯 시선을 피하곤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세 사람이 함께한 지도 2달이 지난 어느 날 민규가 혼자서 연화루 주인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공부하는 날도 아닌데 어인 일이십니까, 선비님? 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네를 좀 만나러 왔네? 자네는 채원 낭자가 어느 댁 교수인지 알고 있겠지? 나에게만 살짝 알려주게. 제가 입을 함부로 놀렸다간 뒷일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마침 낭자께서 이곳에 계시니 직접 여쭤보시지요. 금방 모시고 오겠습니다. 민규는 채원을 데리러 가는 주인의 뒷모습을 보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혼잣말, 채원 낭자와 단둘이 만날 수 있다니.
하늘은 역시 내 편이야. 잠시 후 채원이 수줍게 웃으며 민규가 있는 정자에 올랐습니다. 저를 찾으셨다 들었습니다. 선비님. 낭자를 향한 제 마음이 날로 커지다 보니 낭자가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비의 체면도 무릅쓰고 낭자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눈으로 민규를 바라보던 채원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모두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뢰를 무릅쓰고 여쭙겠습니다. 낭자는 지체 높은 방가의 규수이신 듯한데 어찌하여 여인의 몸으로 이 연하루를 드나드시는 것입니까? 선비님, 저는 양반 신분이 아닙니다. 채원의 말을 들은 민규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아니, 서준이 그 친구가 분명 깍듯이 얘를 차리던데 낭자가 양반 신분이 아니라니요. 저는 한양에서 대성상단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이 연화로 역시 제 상단에 속한 곳이라 이 마을에 들를 때면 이곳에서 지내곤 한답니다. 채원의 말을 들은 민규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은 아니지만 한양 제1의 상단 주인이라면 이 연하루가 낭자의 것이었다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박서준 그 친구에게 학문을 배우시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상단의 일을 하고 있지만 어려서부터 책 읽기와 시 짓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이곳에 있을 때만이라도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는 작은 욕심이지요. 민규는 그녀의 사연을 들으며 그녀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을 더욱 키워갔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제 마음이 다 아픕니다. 비록 자라온 환경은 다르지만 배움을 갈구하는 점에서는 낭자와 저는 뜻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민규의 고백과도 같은 말을 들은 채원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선약이 있어 먼저 일어나 봐야 할 듯합니다. 선비님께서 오실 줄 알았다면 약조를 잡지 않았을 텐데 이야기를 더 나누지 못해 아쉽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무작정 찾아온 것이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실 저도 공부를 하던 중 잠시 나온 것뿐입니다. 이곳에 오지 않는 날도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하며 지낸답니다. 뻔히 보이는 민규의 거짓말에 채원은 짧게 미소를 짓고는 서둘러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공부하는 날에 뵙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돌아가세요. 민규는 채원의 배웅을 받으며 연하루를 나왔습니다. 그가 떠나자 채원은 갑자기 밀려오는 구역질에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연하루 주인 아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씨, 이제 그만하시지요. 잠시 말을 나눈 것만으로도 일이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아란아, 나도 자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저리속부터 망가져 있는 사람에게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채원의 표정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란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씨, 저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요, 아씨. 박서준 선비님을 마음에 두고 계신 거죠? 아란의 뜬금없는 질문에 채원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어찌 감히 그분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겠어. 제가 아씨를 모신 세월이 얼만데 그걸 모르겠어요? 유독 박 선비님 얼굴만 제대로 쳐다보시지도 못하시잖아요. 제가 보기엔 박 선비님도 아씨를 마음에 두고 계신 듯한데. 다시는 그런 소리 입에 담지도 마라. 내가 그분을 마음에 품었다 한들 함께 할 수 없는 신분이야. 다 부질없는 짓 같으니 이곳을 정리하고 그냥 한양으로 돌아가자. 아씨. 한편 연하루를 나온 민규는 좋아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혼잣말, 채연 낭자가 내게 푹 빠진 게 틀림없어. 그러니 자신의 이야기를 내게 술술 털어놓는 거겠지? 채연 낭자만 내 것으로 만들면 박서준 그놈부터 연을 끊어버려야겠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세 사람이 함께 공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서준과 민규는 정자에 앉아 채원을 기다렸지만 약속 시간이 다 되어도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화루 주인 아란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오늘은 채원 낭자께서 급한 일이 생겨 이곳에 오지 못하신다 합니다. 두 분께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 달라 하셨습니다. 아란이 자리를 떠나자 잔뜩 신이 난 표정으로 민규가 입을 열었습니다. 채원 낭자도 없으니 오늘 공부는 그만두고 술이나 한잔하는 게 어떤가? 어차피 채원 낭자가 값을 다 치를 테니 오늘은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보세. 자네,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 어서 내가 읽어주는 글의 뜻이나 적게. 자네는 참 재미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네, 채원 낭자가 대성상단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네. 뭐? 그럼 나에게도 귀띔을 해주었어야지. 어찌 자네 혼자만 알고 있었는가? 자네 무슨 생각을 하는 겐가? 나는 단지 낭자의 신상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신뢰라 생각하여 말을 아꼈을 뿐이네. 됐네. 이제는 다 알았으니 상관없지. 이복의 서준이, 아무래도 채원 낭자가 내 첩이 될 것 같으니. 민규의 말을 들은 서준이 갑자기 언성을 높였습니다. 자네?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내뱉어도 되는 것이 아니네. 아니, 자네가 왜 이리 성을 내는가? 혹시 자네도 채원 낭자를 첩실로 생각했었나? 그런 마음이었다면 허물 켜고 있는 것이니 어서 냉수 마시고 속 차리게. 자네도 계속 보지 않았나? 채원 낭자가 나만 보면 두 뺨이 잘 익은 홍시처럼 붉어지는 것을. 내게 마음이 있지 않고서야 왜 나를 볼 때만 그리 붉어지겠는가? 내 이 말까지는 안 하려 했건만. 자네, 부인을 병으로 보낸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네? 장례 치를 돈도 없어 간신히 몇 자리만 마련했다고 하지 않았나? 내가 잘 될 것 같으니 지금 시샘을 하는 것인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왜 들먹이는가? 정실부인과 사별했으니 눈치 볼 일도 없고 더 잘 된 것이지. 채원 낭자는 어차피 양반도 아닌데 첩자리도 감지덕지 아니겠는가? 자네와는 더 이상 상종을 못하겠네. 자네를 중마고우라 믿었던 내가 한심할 따름이야. 자네가 그리 생각한다면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네. 그깟 서책 몇 건 구해줬다고 생색내던 것도 다 받아줬더니 이제 와서 일이 나오는가. 앞으로 나는 대성상단의 주인이 될 사람이니 자네 같은 친구는 나도 필요 없네. 정말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앞으로 자네는 채원 낭자의 글 공부를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네? 내가 낭자와 이야기하여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이제 그만 오게. 나는 채원 낭자와 거래를 한 것인데 내가 왜 자네 말을 따라야 하나? 내가 낭자에게 말한다 하지 않았나? 자네가 다음에도 이곳에 온다면 우리 사이를 회방 놓으러 왔다고 생각할 것이네. 자네가 여색에 빠진 것을 자네 집안 어르신이 아신다면 자네를 계속 도와주실까? 자네, 지금 날 협박하는 건가? 서로 갈 길 가자는데 왜 이리 질척이나? 우리 인연은 오늘로 끊어졌으니 자네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균관에 들어가시게. 민규는 말을 마치자마자 일어나 연하루를 떠났습니다. 서준은 정자에 홀로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채원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하늘이 참으로 맑습니다. 선비님. 용무가 있으시다 들었는데 벌써 돌아오신 겁니까? 아니에요. 애초에 연하루를 나간 적도 없는 거려. 오늘따라 그자의 얼굴을 보는 것이 유독 역겨워 자리를 피했을 뿐입니다. 주제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요. 말씀하세요, 선비님. 낭자께서 하시려는 일을 계속하실 생각이십니까? 낭자께서 하려는 일이 과연 낭자에게도 득이 되는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복수가 부질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는 못하겠네요. 채원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서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민규가 낭자를 첩으로 들이겠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어찌나 화가 나던지. 화가 나셨다고요? 제가 그자의 마음을 훔친 뒤 처참히 버리려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선비님께서 왜 화를 내십니까? 민규와 낭자 사이에 무슨 응어리가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민규 그 친구는 이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자 때문에 낭자께서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까워 그럽니다. 사실 저도 그자를 마주할 때면 내가 괜한 짓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아버님을 생각하면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채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준은 그녀가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선비님, 저는 사실 그자와 정혼했던 사이랍니다. 그런데 그자는 제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니 참 우습지 않습니까? 채원의 말에 서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민규 그자는 17의 부인을 들였었는데 정혼한 사이였다니요. 아버님들께서 혼례를 약속하셨을 때 제 나이는 고작 8살이었답니다. 그자의 아비와 제 아버지는 함께 관직에 있으며 가깝게 지내셨지요. 하지만 그자의 아비는 나라에 바치는 공물을 빼돌리다 걸릴 위기에 처하자 제 아버님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저희 부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댔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저희 부녀는 변방으로 쫓겨나고 재산도 몰수당했으며 신분도 중인이 되었지요. 채원의 이야기를 들은 서준은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낭자께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지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억울한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제가 주제넘게 괜한 소리를 했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선비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자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데 제가 하려는 복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준에게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며칠 전 그 사람을 단둘이 마주한 뒤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자는 제가 손을 쓰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질 사람이라는 거요. 이제부터 저는 이 부질없는 짓은 그만두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 상단일에만 힘쓰겠습니다. 마음을 바꾸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낭자께서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겠군요. 두 사람은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채원은 서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서준은 서둘러 연하루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를 민규가 몰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혼잣말. 저놈이 수작을 부려서 채원 낭자를 빼돌린 것이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낭자가 나를 피할 리가 없지? 내 놈, 오늘 가만두나 봐라. 서준이 연하루 앞에 다다르자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채원이 밝게 웃으며 그를 반겼습니다. 오셨습니까, 선비님? 낭자, 어찌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오실 것을 아는데 어찌 마중 나오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를 반기며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규가 목소리를 높이며 나섰습니다. 역시 내 놈이 낭자에게 수작을 부린 것이 분명하구나. 자네, 여긴 어쩐 일인가? 내가 낭자에게 수작을 부렸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방금 내 놈 입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낭자가 나를 향한 마음 때문에 인연을 끊어 내 마음이 좋다고. 그게 수작을 부린 게 아니면 뭐란 말이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채원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최 선비님과는 나눌 말이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시지요. 더 이상 소란을 피우시면 사람을 부르겠습니다. 계속되는 채원의 냉대에 화가 치민 민규는 그녀의 팔을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힌 서준이 민규에게 달려들어 사정없이 그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람 죽네. 내 아버지가 내 놈을 가엾게 여겨 먹을 것을 나눠주었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냐. 내게 먹을 것을 나눠주었다니 말은 참 듣기 좋구나. 내 놈이 사고 친 일을 내 아비가 내게 뒤집어 씌우고 입막음을 위해 내어준 것이 아니더냐. 병든 어머니까지 들먹이며 협박까지 한 주제에 어찌 그것이 은혜라 할 수 있단 말이냐. 선비님, 그만하시지요. 이런 자를 건드리는 건 선비님의 손만 더럽힐 뿐입니다. 너희 두 년놈들이 이미 정을 통한 것이 확실하구나. 내 놈이 아직 덜 맞았구나.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서준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채원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선비님, 그만하시지요. 계속 이러시면 저는 그냥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원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서준은 바닥에 쓰러진 민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채원과 함께 연화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당장 관아에 가서 내 놈을 폭행죄로 고발할 테니 여기서 딱 기다려라. 민규가 소리를 지르자 연화로 주인이 나와 돈주머니를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 돈이면 약값뿐 아니라 며칠간 노름값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만일 이 돈을 받고도 오늘 일을 문제 삼는다면 우리도 사람을 보내 선비님을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드릴 겁니다. 민규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돈주머니를 들고 허둥지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정자에 마주 앉은 서준과 채원은 무거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낭자에게 못난 모습만 보였습니다. 아니요, 선비님. 하지만 정말 통쾌했습니다. 진작에 사람을 시켜 몇 대 때려줄 걸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채원의 웃는 모습을 본 서준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무척이나 통쾌하고 후련합니다. 그동안 그 친구를 미워하던 마음마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마지막 수업을 하며 서로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연정을 확인했지만 신분의 벽 앞에서 애써 담담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서준은 뒤돌아 걸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채원은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헤어지고 몇 해가 지났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한양의 대성상단에 채원을 찾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만나고자 하셨다 들었습니다만. 아, 선비님.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서준을 본 채원의 가슴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낭자, 잘 지내셨습니까? 사실 제가 한양에 온 지는 꽤 되었으나 하던 일을 마무리 짓고 오늘아 이제야 낭자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낭자에게 꼭 전해야 할 것이 있으니 일단 전하고 나서 그간의 안부를 묻기로 하지요. 서준이 족자 하나를 꺼내어 펼치더니 읽기 시작했습니다. 윤가의 여식 윤채원은 교지를 받으라. 채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몇 해 전 윤가의 가문이 최가의 음해로 인해 신분이 낮아졌으나 수차례 올라온 상소문에 의해 재조사한 결과 무고함이 밝혀졌기에 신분을 복권시키노라. 서준이 교지를 다 읽고 미소를 지으며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윤가의 여식, 윤채원. 교지를 받들겠나이다.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채원을 서준이 다정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선비님,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낭자에게 오기 위해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열심히 학문에 몰두하여 과거에 급제한 후 하루가 멀다 하고 상소문을 올렸지요. 민규 그자에게 술을 먹이고 돈 몇 푼 쥐어주었더니 제 아비의 죄를 술술 잘도 불더군요. 그 덕에 그 가문은 천민이 되었고 민규 그 친구는 국어라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은혜라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인걸요. 낭자께서 예전에 제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서로 가는 길이 달라 만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요. 저는 그저 낭자와 같은 길을 걷고 싶었을 뿐입니다. 신분 때문에 다른 길을 가야 한다면 제가 그 누명을 벗겨드리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서준의 마음이 바다처럼 깊고 넓음을 깨달은 채원은 눈시울을 붉히며 다짐했습니다. 선비님, 평생 선비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겨우 같은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저를 따르는 것보다 기왕이면 제 옆에 서서 평생 함께 걸어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서준의 농담 섞인 고백에 채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세상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 선비님. 평생 선비님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그렇게 신분을 회복한 채원은 서준과 혼례를